부유층 세금을 깎아주면 그 혜택이 넘쳐 흘러서 결국 모두에게 돌아온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아주 단순하면서도 솔깃한 약속이었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약속, 현실에선 과연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면서 그 결과를 직접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직관적이에요. 맨 위에 있는 잔을 가득 채우면 물이 넘쳐서 그 아래 잔들까지 차례차례 채워질 거라는 비유. 바로 그거죠. 다시 말해 최상위 계층을 먼저 부자로 만들어주면 그 부가 결국 사회 전체로 뚝뚝 떨어져서 퍼져나갈 거라는 가설인데요. 어떠세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실제로 마거렛 대처나 로널드 레이건 같은 지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부자들 손에 돈을 더 쥐어주면 그들이 그 돈으로 더 많이 투자하고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월급도 올려주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할 거다. 이렇게 약속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화려했던 약속이 현실과 얼마나 달랐는지 이제 전 세계 데이터를 통해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거대한 사회적 실험,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 답을 가장 권위 있게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입니다. 2015년에 IMF가 이 논쟁에 대해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렸어요.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혜택은 아래로 흐르지 않았다. 정말 간결하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의 믿음을 그냥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IMF 데이터를 보니까 현실은 낙수이론과 아예 정반대였어요. 상위 20%의 소득이 1% 늘어나니까 오히려 5년 뒤 GDP 성장률이 0.08%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위 20%의 소득이 1% 늘었을 땐 성장률이 무려 0.38%나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차오를 때 경제라는 연못 전체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이게 IMF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가 더 광범위한 연구를 했거든요. 18개 선진국을 무려 50년 동안 추적했는데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경제가 더 성장하거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론과 현실 사이의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더 큰 양동이라는 비유에 있습니다. 부유층에게 추가로 생긴 돈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산을 더 불릴 더 큰 양동이를 사는 데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이요. 이러니까 물이 넘쳐서 아래로 흐를 틈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대부분 바로 생활비로 쓰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럴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죠. 남는 돈은 은행에 쌓아두거나 우리 실물 경제랑은 크게 상관없는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산 가격만 부풀리는 거예요. 심지어 세금 피하려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까지 하죠. 결국 돈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만의 세상 안에서 뱅뱅 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훨씬 더 날카롭고 아픈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소득 격차 수준을 넘어서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버는 돈이 하위 50%가 버는 돈의 20배 다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의 쏠림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주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죠. 자산 격차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순자산의 거의 절반을 갖고 있는 동안에요. 인구의 절반인 하위 50%가 가진 걸 전부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이건 부의 쏠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런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의 든든한 허리였던 중산층이 70%에서 50% 수준까지 무너졌고요.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에 빠지고 있죠. 또 안정적인 일자리와 불안정한 일자리로 나뉜 노동시장은 그 절망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불신과 분열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까지 나서서 한국의 이 극심한 부의 집중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문제가 이제는 우리 사회 체제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문제뿐만 아니라 명확한 해법도 함께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정한 성장을 이끄는 진짜 엔진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수많은 연구들이 공통점으로 가리키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은 소수의 부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탄탄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뿜어나오는 분수 효과야말로 진짜 성장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분수를 어떻게 하면 더 힘차게 뿜어 올릴 수 있을까요? OECD 같은 기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직접 늘려서 소비할 힘을 키워주고, 둘째,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셋째, 실업이나 질병 같은 위기가 닥쳐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들은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브레이크나 비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자 강력한 연료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소수만을 위해서 파이가 커지길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파이를 키우고 또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성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